1910년 캔자스 농장의 12살 소녀는 점심시간 전에 닭을 도축하고 처음부터 빵을 반죽해 굽고 상처를 꿰마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튜토리얼을 읽은 적도 없고 비디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생존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해냈을 뿐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미국 성인은 단추 하나도 꿰매지 못합니다. 이 목록의 14번은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흔해서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쁠 뻔은 현재 미군이 성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수천 달러를 쓰는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능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세요.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12살 때 우리 대부분이 평생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강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톱 서르밋 12세까지 성냥 없이 불 피우기 1900년대 초 어디서나 그을 수 있는 성냥이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기 전 농장의 아이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부싯돌과 부시소에 또는 활비비를 사용하여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살 아이는 불쏘시개를 다루는데 서툴지 않았습니다. 얇게 벗겨낸 삼나무 껍질이나 마른 풀을 새 둥지 모양으로 둥글게만 마른 부싯깃을 먼저 모은 다음 연필 굵기의 나뭇가지를 쌓아 올리고 쪼갠 장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촉감으로 나무를 읽을 수 있었고 죽어서 서 있는 나무는 깔끔하게 부러지며 뜨겁게 타오르는 반면 생나무는 휙휙 소리를 내며 연기를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침 불 피우기는 아이의 책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들은 차가운 부엌에서 깨어나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압박감이 속도와 정확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을 잘 피우는 소녀는 1월의 추위 속에서도 장작더미의 서리가 내린 상황에서도 2분 안에 불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캠퍼들은 방수 불쏘시개에 40달러를 쓰고도 여전히 모닥불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 12살 아이는 굳은 살 박인 손과 돈이 들지 않는 부싯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톱 79. 손으로 소젖 짜기 10살 무렵이면 대부분의 농장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젖을 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차가운 손과 더러운 젖꼭지 때문에 소가 양동이를 걷어찰 수 있으므로 먼저 따뜻한 물로 젖통을 씻은 다음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지와 검지로 젖꼭지 윗부분을 닫아 우유를 가둔 다음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로 굴리듯 짜내는 쥐고 당기는 리듬을 이해했습니다. 젖을 잘 짜는 사람은 15분 만에 양동이를 채웠습니다. 서툰 사람은 40분이 걸리고도 절반의 양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젖을 남겨두면 소를 영구적으로 망칠 수 있는 감염인 유방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역에서 마지막 우유까지 완전히 짜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920년 미국 농무부 USDA는 미국 농장의 80% 이상이 최소 한 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젖 짜기는 어른들에게만 할당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맡았으며 일주일 내내 휴일도 병가도 없었습니다. 톱 28. 닭 손질하기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의 어머니가 저녁으로 먹을 닭 한 마리 가져오렴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냉동실을 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닭장으로 걸어가서 닭을 고르고 재빨리 도축한 다음 끓는 물에 30초 동안 데쳐 깃털을 느슨하게 만들고 털을 말끔히 뽑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장에 구멍을 내지 않고 항문 주위를 자르는 법을 배웠는데 한 번의 실수로 고기에 담즙이 묻으면 저녁 식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 심장, 모래주머니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발은 육수를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깃털은 말려서 베개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분 안에 닭을 손질할 수 있는 12살 아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유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은 가공되지 않은 닭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거의 70%와 미국 성인의 비슷한 비율이 동물의 기본적인 고기, 부위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12살 아이는 눈을 가리고도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톱 17. 버터 만들기 과정은 단순했지만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우유에서 걷어낸 신선한 크림을 교반기가 있는 길쭉한 나무 원통형 버터 제조기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온도에 따라 20분에서 40분 동안 펌프질을 하면 지방 구슬이 뭉쳐져 버터밀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크림의 온도가 화씨 60도, 약 15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버터가 기름지게 변하고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버터가 완성되면 그녀는 찬물에 서너 번 씻고 나무 주걱으로 남은 버터밀크의 흔적을 모두 치대어 빼냈는데 버터밀크가 남아있으면 며칠 안에 버터가 산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눌러 담았고 때로는 가족 고유의 문양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버터밀크 역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스킷이나 팬케이크에 들어가거나 그대로 마셨습니다. 저지 저세이. 품종 젖소 한 마리는 일주일에 4파운드의 버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크림을 생산했습니다. 크림을 걷어내는 것부터 틀에 넣는 것까지의 전체 과정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톱 16. 지하 저장고 관리하기. 1930년대 후반이나 1940년대가 되어서야 대부분의 농장에 보급되었던 전기 냉장고가 미국 농촌에 들어오기 전 모든 농가는 지하 저장고 루트 셀러에 의존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틔우기 때문에 사과를 감자 근처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근은 축축한 모래 상자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고 양배추는 석가래에 거꾸로 매달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양파는 건조한 공기와 통풍이 필요했습니다. 호박은 약간 더 따뜻한 선반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마다 저장고를 확인하여 썩은 기미가 보이는 것은 번지기 전에 모두 치우셨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한 부쉘 전체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온도는 화씨 32도에서 40도, 섭씨 0.4도 사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상하고 너무 추우면 얼어서 짓물러 버렸습니다. 저장고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이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를 배웠습니다. 지하 저장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2월쯤에는 굶주림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텁샷으로 동물성 지방으로 비누 만들기, 수지, 탈로를 정제하고 잿물 엘라에과 섞어 비누를 만드는 것은 농가 아이들에게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소와 돼지의 지방 찌꺼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무거운 솥에 녹인 뒤 천으로 걸러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고 하얀 수지를 항아리에 보관하셨습니다. 비누가 필요할 때면 단단한 나무의 재에 빗물을 떨어뜨려 만든 잿물을 녹인 수지와 정확한 온도에서 섞으셨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혼합물이 굳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합물이
표면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걸쭉해지는 트레이스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나무 주걱으로 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붓고 4주에서 6주 동안 비누를 건조시켰습니다. 이 비누는 빨래, 설거지, 목욕 등 집안의 유일한 세정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만들면 몇 달을 쓸 수 있는 양이 나왔습니다. 전체 과정에는 인내심과 타이밍,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잿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장갑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맨손으로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사라진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 1879년에 아이보리 비누를 출시하고 1900년대 초반에 걸쳐 생산을 확대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비누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만든 비누가 열등하고 비위생적이며 구식이라는 인식을 팔았습니다. 여성 잡지의 광고 캠페인은 현대적인 어머니들이 상점에서 산 제품을 선택하는 반면 시대에 뒤떨어진 농부의 아내들은 지방이 담긴 솥을 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기술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업계는 단순히 편리함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가정은 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급자족을 적극적으로 억제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가정 과목 교육 과정에서 비누 만들기, 버터 만들기, 식품 보존법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톱 14. 레시피 없이 처음부터 빵 굽기.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밀가루를 계량하지 않으셨습니다. 감각으로 느끼셨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살려두고 매일 밀가루와 물을 먹여 키운 사워도우 스타터 한 줌이 유일한 팽창제였습니다. 할머니는 반죽이 귓불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으며 약간 끈적거릴 때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습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도 이해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적게 썼고 건조한 겨울 공기에는 물을 조금 더 넣으셨습니다. 반죽을 치대어 모양을 잡고 난로 근처의 따뜻한 곳에 두어 부풀렸습니다. 빵 굽기는 장작 오븐에서 이루어졌는데 할머니는 오븐 안에 손을 넣어 온도를 가늠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손을 빼기 전까지 이구보를 셀 수 있다면 빵을 굽기에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속이 익기도 전에 겉이 타버렸고 너무 차가우면 빵이 빽빽하고 끈적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10살 무렵부터 일주일에 서너 덩이의 빵을 구웠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만든 빵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온도계도 타이머도 없이 오직 반복으로 단련된 직감뿐이었습니다. 텁십산, 오수세언하고 꿰매기 직물은 비쌌습니다. 1900년대 초반 면 1야드의 가격은 몇 시간의 노동에 맞먹었고 기성복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할머니는 눈대중으로 실의 굵기와 색깔을 맞춰 거의 보이지 않는 바느질로 찢어진 곳을 수선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로 만든 달걀 모양의 도구, 다닝 액게트에 양말을 씌우고 달아서 얇아진 뒤꿈치에 새 실을 엮어 양말이 새 것처럼 튼튼해질 때까지 꿰매셨습니다. 양모 양말 한 켤레는 버려지기 전까지 10번도 넘게 꿰매졌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작업복 바지를 덧댈 때도 천이 평평하게 자리 잡고 몇 달간의 험한 착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키우셨습니다. 모든 소녀들은 8살이 되면 반지꼬리를 가졌고 12살이 되면 가족의 수선거리를 책임졌습니다. 현대 미국인들은 매년 1인당 81파운드, 약 36원 여구 7kg의 직물을 벌입니다.
그 12살 소녀가 보았다면 경악했을 것입니다. 톱 3. 야사행 식용식물 구별하기.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초원을 걸으며 명아주, 괭이밥, 민들레잎, 야생, 마늘, 자리공을 가리키며 어느 부분이 먹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독인지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공의 새수는 어릴 때 2번 삶으면 안전하지만 열매와 다 자란 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엘더베리는 날것으로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자라는 야생 아스파라거스를 알아보고 봄에 채집하셨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후에 히코리 열매, 흑호두, 감은 모두 가족의 식량 창고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지식은 식물 도감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숲과 들판을 거닐며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손에서 손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짜 식량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먹여 살릴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토피오릴, 마체말 메고 몰기말은 농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아이들은 일찍부터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살 무렵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줄을 엉키게 하지 않고 목줄, 멍에, 끈을 꿰어 진말팀에 마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쟁기질과 썰애질을 위해 말을 몰았고 가죽 곱비와 음성 명령으로 10,000파운드, 약 고기 100킬로가 넘는 동물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소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말들을 계속 일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면 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말굽에 돌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산통의 징후를 살피며 땀투성이가 된 말을 서서히 식히고 과열된 상태에서는 절대 찬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농장에는 2,100만 마리 이상의 말과 노새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말과 함께 자랐고 대부분은 못을 똑바로 받기 전에 마차를 몰 수 있었습니다. 이 목록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에 12살 아이는 스스로 먹고 입고 따뜻하게 지내고 자연을 통해 길을 찾고 큰 동물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생존 능력 세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의 12살 아이는 전자레인지 없이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없앤 세상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정전이 3일 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이 왜 무력감을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세대 간의 능력 격차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성입니다. 톱 10. 과일 및 채소 통조림 만들기와 보존하기 7월과 8월에 텃밭에 수확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면 부엌에는 모든 사람의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토마토, 피클, 과일 보존식품과 같은 산성이 높은 식품을 위한 중탕법과 녹두, 옥수수와 같은 산성이 낮은 채소를 위한 압력 통조림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수십 쿼트의 병을 소독하고 뚜껑을 준비하고 채우고 밀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병은 정확한 상단 여백까지 채워져야 했습니다. 기포는 빼내야 했습니다. 뚜껑은 식으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밀봉되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보툴리누스 중독을 의미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여름 수백 개의 병을 만들어 다음 수확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으로 지하실 선반을 채웠습니다. 1909년에 처음 출판된 볼블루북은 가정용 통조림의 성경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소녀들은 설명서를 읽을 수 있게 되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를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톱 9. 라드 돼지기름. 정제하기 돼지 지방, 특히 신장 주변의 복부 지방은 농장의 주요 요리용 기름이었습니다. 늦가을에 돼지를 도축한 후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지방을 작은 깍둑썰기로 자르고 약한 불에 올린 무거운 솥에 넣은 뒤 지방이 서서히 액화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저었습니다. 남은 찌꺼기는 물기를 짜내어 옥수수빵을 위해 보관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지면 눈처럼 희고 냄새가 거의 없는 정제된 라드는 항아리에 보관되어 튀김과 비스킷 만들기부터 포크가 닿기만 해도 바스러질 정도로 얇고 바삭한 파이 껍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20-40파운드, 약 9-18kg의 라드가 나왔으며 이는 한 가족이 봄까지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불 조절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라드가 타서 어둡고 쓴맛이 났습니다. 너무 낮으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녀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용한 지글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로 불을 조절했습니다. 터필, 기본적인 상처 치료 및 약초 요법 의사들은 종종 수마일 떨어져 있었고 가족에게는 없는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끓인 물로 상처를 닦고 감염을 빼내기 위해 질경이 잎으로 만든 찜질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 조각으로 상처를 싸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두통을 위해 버드나무 껍질차를 끓였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녀는 작은 상처에 거미줄을 누르면 출혈이 느려지고 화상에 꿀을 바르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배탈을 가라앉혔습니다. 멀레인 이피증기는 가슴의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양리학은 수십 가지 전통 요법의 활성 화합물을 확인했습니다. 민족 양리학 저널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된 2012년 연구는 농장 가족들이 대대로 의존해온 꿀의 항균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12살 아이는 가족의 최초 대응자였습니다. 톱 7을 하늘과 동물 행동으로 날씨 읽기, 일기예보도, 레이더도, 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현대의 아이들이 화면을 읽는 것처럼 하늘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 주변의 무리는 24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침의 붉은 하늘은 진정한 경고였습니다. 소들이 목초지에 누우면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기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루나무의 잎을 관찰했습니다. 은빛 뒷면이 위로 뒤집히면 바람과 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 무언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관찰 중 상당수가 측정 가능한 대기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곤충들이 더 낮게 날게 되고 이로 인해 제비들도 낮게 내려옵니다. 폭풍이 오기 전 전자기 변화에 반응하여 동물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소녀는 과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톱식, 섬유를 실이나 털실로 잡기 수동 방추, 드롭 스핀들, 나는 막대기와 무게를 잡는 가락 바퀴만 있으면 되므로 만드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걷거나 앉아 있을 때
또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도 가공되지 않은 양털이나 아마를 쓸모 있는 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실잡기는 매우 기본적인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spinster, 노처녀라는 단어는 원래 실을 잡는 미혼 여성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미혼 소녀는 가정을 위해 털실을 생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섬유를 고르게 뽑아내어 꼬임에 적당량만 공급함으로써 일정한 굵기의 실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굵으면 섬유가 낭비되었고 너무 얇으면 끊어졌습니다. 숙련된 어린 방적공은 하룻밤 사이에 일주일 안에 양말 한 켤레를 뜰 수 있을 만큼의 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방추의 리듬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토피암케, 씨앗 보관 및 텃밭 계획.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매년 봄 카탈로그에서 씨앗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씨앗을 직접 보관했습니다. 덩굴에서 가장 좋은 토마토가 완전히 푹 익도록 내버려 둔 다음 씨앗을 물이 담긴 병에 퍼담아 3일 동안 발효시켜 젤 코팅을 제거할 줄 알았습니다. 덩굴째 콩꼬투리를 말려 면 자루에 보관했습니다. 일부 식물은 이웃의 텃밭 식물과 교잡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 호박 품종을 격리했습니다. 감각으로 토양 온도를 읽고 자연의 징후를 관찰하며 무엇을 언제 심어야 할지 머릿속 달력에 기록했습니다. 참나무 잎이 다람쥐 귀만한 크기가 되면 옥수수를 심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스러운 전통이 아니라 유전학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관찰을 통해 잡종 강세와 종자 생존력을 이해한 아이들이 실천한 응용식물학이었습니다. 톱4. 퀼트 및 직물 생산. 이것은 장식용 공예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낡은 옷, 포대자루, 꿰매기에는 너무 작지만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투리천을 모아 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자르고 촘촘하고 고른 땀으로 꿰매어 연결한 다음 완성된 윗면의 솜과 뒷면을 겹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 만들어진 퀼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퀼팅 비, 퀼팅 비스, 퀼트 모임은 사교 행사였지만 작업 자체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평온의 겨울을 살아남으려면 가족에게 여러 채의 두꺼운 퀼트가 필요했습니다. 12살이 되면 소녀는 혼수함에 완성된 퀼트 몇 채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느질은 찬 공기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촘촘해야 했습니다. 인치당 8.7cm 리움땀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엉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기술은 타고난 것도 예외적인 것도 아닌 평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농촌에서 제 몫을 하는 12살 아이에게 기대되는 기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들을 더 나은 기술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의존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식료품점, 전력망, 허리케인이나 팬데믹이 닥칠 때마다 무너지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 말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여러분보다 더 강인했는지는 질문거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더 강인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집안의 이 목록에 있는 일을 단 하나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톱셉스, 돼지 도축 및 가공 돼지 잡는 날은 농가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보통 찬 공기가 가족의 냉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11월의 첫 강추위 이후에 이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참여하여 어디를 잘라야 하는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껍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긁어내는지, 그리고 주요 부위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배웠습니다. 12살이 되면 돼지 반마리를 햄, 어깨살,
삼겹살, 찹갈비로 해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햄을 소금에 절여 보존 처리했습니다. 수동식 그라인더로 소시지 고기를 갈고 세이지와 붉은 후추를 섞었습니다. 창자를 깨끗이 긁어내어 소시지 껍질, 케이싱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물의 단 한 부위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에서는 편육 헤드 치즈이 나왔습니다. 남은 찌꺼기로는 스크래플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라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방광도 깨끗이 씻어 부풀린 다음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면 가족이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가공하는 지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톱2. 요리용 장작 난로 불 피우기 및 유지하기. 이것은 캠프파이어에 불을 피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장작 난로에서 요리하려면 여러 온도 구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는 연소실 쪽이 가장 뜨겁고 반대쪽 끝으로 갈수록 점차 식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다이얼을 만지지 않고도 표면 위로 냄비를 밀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도 조절기가 없는 오븐에서 비스킷을 구웠는데 밀가루 한 꼬집을 던져 넣고 얼마나 빨리 갈색으로 변하는지 관찰하여 열을 가늠했습니다. 빠른 열을 내기 위한 작게 쪼갠 장작, 지속적인 베이킹을 위한 더 큰 통나무 등 알맞은 크기의 장작을 연소실에 계속 공급했습니다. 댐퍼, 통풍, 조절 장치, 제어는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많으면 불이 너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너무 적으면 불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동트기 전부터 시작하여 하루 3끼의 정찬을 그 난로 위에서 요리했으며 조종사가 계기판을 다루듯 감각과 습관 그리고 어림짐작을 숙련된 기술로 바꾼 수백 번의 반복을 통해 난로를 관리했습니다. 1위. 집안 살림 꾸리기. 이것은 다른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증조 할머니는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리거나 갓난아기를 돌봐야 할 경우 하루나 일주일 동안 집안 전체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과 정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집안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에게는 이를 분담시켰습니다. 언제 수확할지, 언제 보존할지, 언제 수선할지, 언제 쉴지를 결정했습니다. 가축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낮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음식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립을 위한 수습 과정이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기술이 이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불, 식량, 섬유, 동물, 약, 날씨 등 모든 것이 외부의 도움 없이 가족을 생존하게 하는 능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12살 때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론이나 잡학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기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깊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단 하나의 기술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레시피 없이 빵을 구워 보세요. 정원에서 씨앗을 채종해 보세요. 라이터 없이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런 다음 증조 할머니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본 기분이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수세대 동안 가족들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끈기와 자립에 관한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필수적인 기술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의 씨앗을 뿌립시다.
인간 능력의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